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희뿌연 새벽빛이 밀려오고 있었지만 한유라에게는 그저 끝없는 회색의 절망으로 보일 뿐이었다. 수많은 여행객들의 웅성거림과 주기적으로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벽이 되어 그녀를 압박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고 마치 질 나쁜 꿈속을 헤매는 듯한 감각만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트렌치코트에 깃을 여미며 인파 속에 몸을 숨겼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액정에는 최민혁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액이 역류하는 듯한 불쾌감이 치밀었다. 받지 않는 전화는 곧 짧은 문자로 바뀌어 날아들었다. 어디야, 유라야. 어른들끼리 한 약속을 이렇게 망치면 안 되지. 얌전히 돌아와. 그 다정한 말투 속에 숨겨진 집요함과 폭력성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건 애정이 아니라 소유욕이었고 약속이 아니라 족쇄였다. 유라는 휴대전원의 전원을 꺼버렸다. 잠시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것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출국장 곳곳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회사의 직원들이자 최민혁의 신복들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여행객인 척 위장하고 있었지만 매처럼 날카롭게 주위를 훑는 그들의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들에게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지옥 같은 그 집으로 최민혁이라는 감옥으로 다시 끌려가게 될 터였다.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비행기 티켓은 끊어놓았지만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그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너무 컸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신상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감시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공항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 수 없었다. 지금 우는 것은 사치이자 나약함의 증표일 뿐이었다. 그녀는 디자이너였다. 언제나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사람이었다.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분명 방법이 있을 터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며 주변을 살폈다. 시선이 흐르는 사람들 속에서 유라는 문득 한 남자에게 시선이 멈췄다. 그는 주변의 소란스러움이 전혀 다른 세상의 일인 것처럼 완벽한 평온함 속에서 있었다. 귀빈 라운지 입구 근처에 서 있는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냉철해 보이는 옆모습은 그가 가진 권위와 자신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피해 지나갔다. 그의 옆에는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깍듯하게 서서 무언가를 보고하고 있었고 그는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 모습이 마치 폭풍의 눈 같았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고요하고 안정적인 존재. 그 순간 유라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말도 안 되는 생각,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저 남자라면, 저 정도의 위압감과 통제력을 가진 남자라면 그녀를 이 지옥에서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결심이 서자 유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최민혁의 얼굴과 가족들의 비난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남자의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비서가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남자는 희미한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남자의 시선이 처음으로 유라에게 향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유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계획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처량할 정도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의 눈은 그녀의 낡은 트렌치 코트와 겁에 질린 표정, 그리고 절박함이 서린 눈빛을 차례로 훑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경멸도, 호기심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는 마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대상을 분석하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유라는 거의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제발 제 약혼자인 척 해주세요. 딱 5분만 아니 1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녀의 말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존심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생존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그녀의 시선이 다급하게 주변을 훑었다. 아니나 다를까 감시하던 남자들 중 하나가 이쪽을 의식하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남자의 시선이 유라의 어깨 너머로 향했다. 그는 다가오는 남자들을 잠시 쳐다보았다.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을 뿐 그는 곧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최민혁의 수하들을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저급한 분위기와 목적의식적인 움직임은 단번에 파악한 듯했다. 그는 다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필사적인 진실성을 읽어낸 것일까? 아니면 그저 변덕이었을까?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왜 내가 당신을 도와줘야 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치를 증명해 보라는 요구였다. 유라는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것, 그녀의 재능. 저는 디자인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제가 가진 모든 재능을 사용해서 갚겠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평생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대답에 남자의 눈빛이 아주 희미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잠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근 할아버지인 강 회장이 결혼 문제로 그를 압박해 오던 상황,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적당한 명분이 필요했던 시점,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이 여자.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이것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었다. 다가오던 남자가 불과 몇 걸음 앞으로 다가왔을 때 침묵을 지키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결정은 빠르고 간결했다.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유라는 숨을 멈췄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약혼자가 되어주는 대신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 합니다. 유라의 눈이 커졌다. 약혼자, 행세가 아니라 결혼이라니.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래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가? 유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연인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의 몸에서 나는 차갑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그는 유라를 자신의 품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기며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온 최민혁의 수아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질문의 의도보다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최민혁의 수아는 강지훈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강지훈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젊은 총수, 냉철한 카리스마와 무자비한 사업 수완으로 유명한 남자. 그가 왜 한유라와 함께 있는 것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저희 아가씨와 닮은 분인 것 같아서 실례했습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는 꽁무니를 빼며 물러났다. 강지우는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품에 안겨있던 유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그녀는 지금쯤 저들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제 대답을 들을 차례인 것 같군요. 제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즈니스처럼 냉정하고 건조했다. 유라는 마른 침을 삼켰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와 결혼이라니. 그것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이미 지옥이 있었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지옥으로 다시 끌려가는 것보다는 나을 터였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강지우는 만족한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비서를 향해 간결하게 지시했다. 김 비서 당장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준비해. 그리고 가장 빠른 비행기 어디든 상관없으니 두 좌석 확보하도록.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유라를 데리고 공항의 다른 출구로 향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 같았다. 유라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이 그에게 이끌려 걸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옥죄던 감시의 눈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의 존재가 만들어낸 안전한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단 몇 분 만에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그들 앞에 멈춰섰다. 강지훈이 차 문을 열었고 유라는 기계적으로 차에 올라탔다. 차 문이 닫히자 공항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유라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공항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과거와 그녀를 얽매던 모든 것들이 저곳에 남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옆자리에 앉은 이 차가운 남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다.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든 최민혁과의 삶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차가운 가죽 시트에 감촉이 옷을 뚫고 전해졌다. 한유라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다. 차 안의 침묵은 너무나 무거워서 오히려 그녀의 불안한 심장 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힐끗 옆자리의 남자를 쳐다보았다. 강지우는 공항을 빠져나온 직후부터 줄곧 태블릿 PC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그의 손가락은 화면 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고 그의 표정은 마치 방금 전 공항에서 일어난 소동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평온하고 냉철했다. 그에게 있어 한유라라는 존재는 방금 처리한 수많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극적인 사건이 그에게는 그저 사소한 변수 처리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생면부지의 여자에게 결혼을 제안하고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 아우라 그룹의 총수라는 것 외에 그녀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미지의 빙산과 충돌한 작은 조각배가 된 기분이었다. 차량은 서울 시내의 번화가를 지나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지역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곧 통유리로 된 거대한 빌딩 앞에 멈춰섰다. 변호사 사무실처럼 보였지만 간판 하나 없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김 비서가 먼저 내려 차 문을 열었고 유라는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다. 강지훈은 이미 빌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뒤를 따랐다. 내부는 외부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모든 것이 차갑고 정제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이 회의실로 안내되자 이미 서너 명의 변호사들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지훈을 향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고 유라에게는 호기심과 의문이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중 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서 서류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혼인계약서 초안입니다. 한유라 씨의 신원 확인은 마쳤으며 세부 조항을 검토하신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유라는 혼인계약서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거래였다. 강지우는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아 계약서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놀라운 속도로 문장들을 읽어 내려갔다. 유라도 그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변호사가 그녀에게도 계약서 한 부를 건넸다.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그녀의 심장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의 첫 장을 넘겼다. 계약서의 내용은 지독할 정도로 상세하고 비즈니스적이었다. 제1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정확히 1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시 양측은 이해 없이 합의 이혼 절차를 밟는다. 제2조 대외적 의무. 계약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서 애정 어린 부부의 모습을 연기할 의무를 진다. 이는 언론 노출 가족 행사, 비즈니스 모임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사생활의 분리. 사적인 공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금하며 각자의 침실을 사용한다. 유라는 조항들을 읽어 내려갈수록 숨이 막혀왔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연극의 대본이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제4조 비밀 유지 의무였다. 본 계약의 존재와 세부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할 경우 한유라는 강지훈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경제적 지원을 반환하고 막대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였다. 이 조항은 그녀의 입에 채워진 재갈이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다. 마지막으로 제5조 보상 조항이 있었다.
강지훈은 계약 기간 동안 한유라의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품위 유지비를 책임진다. 계약이 성공적으로 만료되면 그는 그녀에게 서울 시내의 고급 오피스텔 한 채와 그녀의 이름으로 된 디자인 브랜드를 론칭할 수 있는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이것이 그가 그녀의 1년을 사는 대가였다.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실 화려한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 장이었다. 유라가 모든 조항을 읽었을 때쯤 강지훈은 이미 펜을 들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란에 적어 넣었다. 그의 필체는 그 자신처럼 단단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는 펜을 유라 쪽으로 밀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여기서 거절해도 좋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당신을 다시 공항에 데려다 놓지는 않을 테니 그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려는 사업가일 뿐이었다. 유라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았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최민혁에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1년 동안 영혼 없는 인형으로 사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었다. 아니, 감수해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한유라 라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지난 인생과 공식적으로 작별을 고하는 기분이었다. 서명이 끝나자 변호사들은 신속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공증 절차를 진행했다. 모든 것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다.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나자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집으로 가지. 그의 말에 유라는 멍하니 그를 따라 나섰다. 다시 차에 올랐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진 듯했다.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실상은 서로의 목적을 위해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차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최고급 주거단지로 향했다. 그녀의 새로운 집 혹은 새로운 감옥이 될 곳이었다. 펜트하우스는 건물의 최상층 2개 층을 모두 사용하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 유라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높은 천장과 전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다. 내부는 최고급 대리석과 원목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값비싸 보이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드문드문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배치되어 마치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나 갤러리처럼 비인격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그곳은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빼닮은 공간이었다. 완벽하고 부유하며 그리고 지독히도 외로워 보였다. 한쪽에는 가정부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유라를 소개했다. 박 여사,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 모셔주세요. 아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다. 박 여사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회장님, 사모님 환영합니다. 강지훈은 유라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긴 복도를 따라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그는 그중 하나의 문을 열었다. 여기가 당신이 지낼 방입니다. 그 방은 웬만한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호화로웠다. 독립된 드레스룸과 욕실이 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유라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복도 끝에 굳게 닫혀 있는 또 다른 문 아마도 강지훈의 침실일 그곳에 머물렀다.
그 문은 그와 그녀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리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박 여사에게 말하면 됩니다. 옷이나 개인적인 물건들은 내일 사람을 시켜 준비하도록 하죠. 신용카드도 하나 발급해 줄 겁니다. 한도 없이 사용해도 좋지만 불필요한 스캔들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그는 업무를 지시하듯 말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덧붙였다. 그리고 할아버지께는 조만간 인사드리러 가야 할 겁니다. 그 전까지 내 아내로서 행동하는 법을 익혀두는 게 좋을 겁니다. 실수하는 건 용납 못하니까.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날 밤의 대화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말을 마친 후 아무런 미련 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넓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유라는 거대한 방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이 오히려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침대 끝에 힘없이 걸터 앉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공항에서 쫓기는 신세였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재벌 총수의 계약직 아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과연 이 1년을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까? 계약서에 서명한 후 며칠 동안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침묵의 섬과 같았다. 한유라와 강지우는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그들의 동선은 거의 겹치지 않았다. 그는 새벽같이 나가 자정 넘어 들어왔고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에게 주어진 방과 서재에서 보냈다. 박 여사가 차려주는 식사는 늘 혼자 해야 했다. 최고급 요리였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의 유일한 소통은 가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간결한 메모나 김 비서를 통해 전달되는 지시 사항이 전부였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유라가 식탁에 앉았을 때 그녀의 자리에는 평소와 다른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최고급 종이로 만들어진 화려한 초대장과 함께 강지훈의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금요일 저녁 아우라 그룹 창립 기념 파티. 대외적으로 당신을 소개하는 첫 공식 석상이 될 거요. 김 비서가 준비를 도울 테니 실수하지 않도록. 그의 글씨처럼 차갑고 명령적인 말투였다. 유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그녀의 연기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약속된 금요일 오후 펜트하우스는 갑자기 분주해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구성된 팀이 그녀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인형을 꾸미듯 유라를 의자에 앉히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가 방을 가득 채웠고 보석함에서는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유라는 그들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내미는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드레스들을 정중히 거절했다. 이 드레스로 하겠습니다. 유라가 선택한 것은 브랜드가 잘 드러나지 않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였다. 디자인은 극도로 단순했지만 완벽한 재단과 고급스러운 원단이 오히려 그녀의 존재감을 돋보이게 했다. 목선을 따라 흐르는 우아한 드레이핑과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는 라인은 그녀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스타일리스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유라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과시하기 위한 인형이 아니라 강지훈의 파트너로서 그 자리에 서고 싶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유라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다. 며칠 전 공항에서 겁에 질려 있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은은한 메이크업은 그녀의 뚜렷한 이목구비를 강조했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는 우아한 목선을 드러냈다.
그리고 남색 드레스는 그녀에게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카리스마를 부여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본 순간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유라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가 놀라움으로 희미하게 커졌다가 이내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것은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낯선 감정이 섞여 있는 듯했다. 나쁘지 않군. 그가 내뱉은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유라에게는 그 어떤 찬사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었다. 가자, 늦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 차가운 그의 팔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이 느껴졌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집결지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지훈과 유라가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특히 강지훈의 옆에 선 낯선 여자의 존재에 대한 노골적인 호기심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유라는 수많은 시선에 저절로 등이 굳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이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귓가에 속삭였다. 미소 지어 내 아내답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한 힘이 있었다. 유라는 심호흡을 하고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강지훈에게는 아낌없는 찬사와 아첨을 보냈고 유라에게는 날카로운 탐색의 눈길을 던졌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노골적으로 물었다. 어머, 강 총수님 옆에 계신 분은 처음 뵙네요. 어느 대 교수이신가요? 그것은 그녀의 배경을 캐내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다. 유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지훈이 먼저 나섰다. 제 아내 한유라입니다. 얼마 전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따로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여사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더 이상 질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또 다른 젊은 여자가 그녀의 드레스를 훑어보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드레스가 참 단아하시네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에 유라는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패션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유행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드레스의 비대칭적인 드레이핑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랍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가장 완벽한 미를 찾는 거죠. 그녀의 전문적인 식견이 담긴 대답에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주변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감탄한 듯한 시선으로 유라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한 노신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아우라 그룹의 창업주이자 강지훈의 할아버지인 강건우 회장이었다. 호랑이 같은 눈빛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그는 그룹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지훈아, 이 아가씨가 네가 말한 그 사람이냐? 강 회장의 시선이 날카롭게 유라를 향했다. 유라는 긴장했지만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하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한유라입니다. 강 회장은 대답 대신 그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그가 자신의 넥타이 핀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느냐?
그것은 봉황이 조각된 오래된 비취 넥타이 핀이었다. 유라는 잠시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조선 후기 왕실에서 사용하던 양식을 따른 빛이 공예품으로 보입니다. 특히 봉황의 꼬리 부분의 정교한 투각 기법은 당대 최고의 장인이 아니면 표현하기 힘든 솜씨입니다. 회장님의 기품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 회장의 딱딱했던 표정이 순간 부드럽게 풀렸다. 그의 눈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렸다. 허허, 물건 볼 줄 아는 아이로구나. 요즘 젊은 것들은 그저 비싼 명품만 밝히는 줄 알았더니 그는 지훈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 놈이 여자 보는 눈은 있는 것 같구나. 잘해라. 강 회장은 그 말을 남기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유라는 가장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훈 역시 놀란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정도로 현명하게 대처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유라는 연회장 입구에서 한 남자를 발견하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최민혁이었다. 그는 특유의 오만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악몽이, 그녀가 벗어나고자 했던 지옥이 다시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유라는 저도 모르게 강지훈의 팔을 꽉 잡았다. 그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 강지훈이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민혁은 어느새 그들 앞에 다가와 섰다. 그는 유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역겨운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야 한유라. 며칠 못 본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이런 비싼 옷도 다 입고. 설마 했는데 정말로 신분 상승이라도 한 모양이야. 그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고 그 안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들에게로 집중되었다. 최민혁 이사,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시죠. 강지훈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연 회장의 소란스러움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의 위압감이 있었다. 하지만 최민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아내 강총수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이 여자가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와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인데 이렇게 빨리 당신을 유혹했을 줄은 몰랐네요. 제주도 좋아. 그의 말이 끝나자마 자 강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살기는 최민혁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한 번만 더 내 아내를 모욕하는 말을 짓거리면 네가 오늘 이 두 발로 여기를 걸어나가지 못하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유라는 이제 내 사람이고 아우라그룹의 안주인이다. 내까짓게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알아들었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최민혁의 얼굴이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것에 치를 떨었지만 강지훈의 기세에 눌려 차마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그는 분한 듯 주먹을 꽉 쥐고는 유라를 죽일 듯이 노려본 후 자리를 떴다. 모든 소란이 끝나자 강지훈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파티를 계속 즐기시죠. 그의 완벽한 대처에 사람들은 곧 다시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다. 유라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에게 안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나서준 그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계약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방금 전 그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연기 이상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진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남자의 분노. 차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이전처럼 차갑고 어색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날 밤 보이지 않는 벽으로 가로막혀 있던 그들의 관계에 아주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파티가 끝난 후 며칠 동안 강지훈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더 이상 유라를 단순한 계약 대상으로만 보는 듯한 무관심은 없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횟수가 늘었고 가끔 회사 일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꺼내기도 했다.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공유였지만 유라에게는 그가 자신을 조금이나마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느껴졌다. 그는 그녀에게 펜트하우스의 작은 서재를 내주며 말했다. 심심하면 읽어보도록 해. 아우라 그룹의 비전과 철학을 이해해 두는 것이 당신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테니. 서재의 책장에는 아우라 그룹의 경영 백서와 지난 프로젝트 보고서 그리고 그룹 산하의 아트 재단과 관련된 자료들이 가득했다. 강지훈은 그것이 그녀의 시간을 때우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유라에게 그곳은 새로운 세상의 문이었다. 그녀는 디자이너로서의 본능적인 호기심으로 자료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은 아우라 아트 재단의 활동이었다. 재단은 신진 작가들을 후원하고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며 그룹의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유라는 밤을 새워가며 지난 몇 년간의 재단 활동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성공적인 전시 호평을 받은 작가 후원, 그리고 투명해 보이는 회계 처리까지. 하지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작은 위화감이 남았다.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완벽하게 짜인 직물에서 아주 미세하게 어긋난 실 한 오라기를 발견한 것과 같은 감각이었다. 그녀는 다시 보고서를 처음부터 훑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숫자와 텍스트 너머의 숨겨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재단이 지난 3년간 사들인 고가의 현대 미술품 중 상당수가 갤러리 비움이라는 한 곳의 화랑을 통해서만 거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다른 유명 갤러리들을 제치고 신생 갤러리인 비움과 집중적으로 거래한 것도 이상했지만 더 큰 문제는 거래 가격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 해당 작품들의 시장 가치를 추정했고 재단의 매입 가격이 시세보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관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일관되고 규모가 큰 차이였다. 누군가가 재단의 자금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유라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에서 썩은 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해당 프로젝트의 최종 결제 라인을 확인했다. 그 끝에는 박상진 전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아버지 시절부터 그룹에 몸담아 온 원로 중 한 명이자 현재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한편 그 시각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파티에서의 공개적인 굴욕은 그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강지훈의 오만한 얼굴과 그 옆에서 감히 자신을 외면하던 한유라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이가 갈렸다. 그는 더 이상 한유라를 되찾는 것에만 관심 있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강지훈을 무너뜨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장 큰 약점 바로 위장 결혼의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정보원을 고용했다. 강지훈과 한유라 두 사람이 만난 시점부터 모든 것을 알아내. 특히 그들이 처음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날.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샅샅이 뒤져 CCTV 공항 직원 목격자 뭐든 좋아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와.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는 막대한 자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정보원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보고 내용은 그의 예상을 확신으로 바꿔주기에 충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지훈과 한유라 사이에는 어떠한 사전 교류도 없었다. 학연 지연 그 어떤 연결고리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 약혼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정보원은 공항 출국장에 보안 요원 한 명을 매수하여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다. 그날 한유라는 분명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다급한 모습이었으며 강지훈에게 처음 말을 건 것은 그녀였다는 것이다. 그들의 만남은 결코 로맨틱한 우연이 아니었다. 최민혁은 보고서를 읽으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랬을 거야. 궁지에 몰린 한유라가 강지훈에게 매달렸고 강지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겠지. 완벽한 시나리오야. 그는 이제 그들의 만남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심증을 굳혔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증명할 물증을 찾는 것뿐이었다. 그는 정보원에게 추가 자금을 보내며 재촉했다. 공항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그 순간이 찍힌 영상을 찾아내란 말이다. 유라는 자신의 발견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알려야 할까? 박상진 전무는 그룹의 원로였다. 섣불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오히려 그녀의 입장만 난처해질 수 있었다. 이제 겨우 그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한 단계에서 내부 고발자와 같은 행동은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아직 이 집안의 진짜 식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1년짜리 계약직 아내일 뿐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불의를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내준 카드를 이용해 익명으로 심부름 센터에 연락했다. 그리고 갤러리 비움의 소유주와 박상진 전무의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고 모든 연락은 대포폰을 통해 이루어졌다. 며칠 후 그녀의 메일함으로 짧은 보고서가 도착했다. 그 안의 내용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갤러리 비움의 실소유주는 박상진 전무의 아내 차은숙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박상진 전무는 아내의 갤러리를 이용해 재단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내의 갤러리에서 작품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 차액을 고스란히 자신들의 주머니로 챙기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횡령 사건이었다. 유라는 손에 든 태블릿 PC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아우라 그룹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같은 시각 최민혁의 사무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정보원이 마침내 결정적인 영상을 손에 넣은 것이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공항 출국장 기둥에 가려진 사각지대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한유라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강지훈에게 다가가 무언가 애원하듯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강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최민혁의 수아들을 노려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들의 만남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러웠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다. 최민혁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아냈어. 그는 이제 이 영상만 있으면 언제든 강지훈의 뒤통수를 칠 수 있었다. 그는 이 카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강지훈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터뜨려야 그 충격이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때를 기다렸다. 두 개의 거대한 폭풍이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향해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다. 유라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강지훈을 도울 수도 혹은 그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비밀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던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녀의 결정에 아우라 그룹의 운명 그리고 그녀와 강지훈의 계약 결혼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손에 든 증거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한유라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박상진 전무의 횡령 사실을 강지훈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 그는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아니면 집안의 치부를 들춰내는 외부인으로 여겨 그녀를 내치려 할까? 이제 막 쌓기 시작한 위태로운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와 강지훈 사이에는 여전히 계약서라는 차가운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강을 건너기에는 아직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도 없었다. 그날 밤 유라가 서재에서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칠흑 같은 정적을 깨고 거실에서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유라가 방문을 열었을 때 강지훈이 막 서재에서 나와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수화기를 든 그의 손에는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 있었다. 알았다. 지금 바로 가지. 짧은 통화를 마친 그는 스치듯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짜낸 듯 잠겨 있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급하게 현관으로 향했다. 유라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파티에서 보았던 호랑이처럼 기세등등하던 강 회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엄격함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여주었던 노신사. 유라는 아무런 생각도 할 겨를 없이 그를 따라 나섰다. 저도 가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지훈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는 앞장서서 걸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숨 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정면만 응시했다. 그의 턱선은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고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위태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유라는 감히 그에게 아무런 말도 건넬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옆자리를 조용히 지킬 뿐이었다. 아내로서의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지금 깊은 고통 속에 있는 한 남자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본능적인 감정이었다. 병원, 응급실 앞은 이미 아우라 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강지훈의 친척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강지훈을 발견하자 벌떼처럼 몰려들어 위로와 걱정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회장의 건강에 대한 진정한 염려보다 앞으로 그룹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한 계산적인 속내가 더 선명하게 비쳤다. 강지훈은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운 얼굴로 형식적인 대답만 할 뿐이었다. 그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듯했다. 수술실 램프에 붉은 빛이 들어오고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유라는 소란스러운 사람들 틈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벽에 기댄 채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홀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강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복도에는 강지훈과 유라 그리고 김 비서만이 남게 되었다. 그때였다. 굳건히 서 있던 강지훈의 몸이 순간 휘청했다. 며칠간의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유라는 저도 모르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손길에 닿은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부축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그녀에게 몸을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그가 지금껏 짊어져 온 모든 무게와 외로움이 담겨 있는 듯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는 텅 빈 복도를 응시하며 누구에게도 한 적 없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 그리고 스승이셨지. 하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손자처럼 대하신 적은 없었다. 언제나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로 대하셨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울고 싶어도 참는 법을 가르치셨다.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 자리는 그런 곳이라고 늘 말씀하셨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유라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화려한 재벌 총수에 가면 뒤에 숨겨진 사랑에 굶주린 한 소년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냉정함과 무표정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기대를 견디기 위해 만들어낸 갑옷이었을지도 모른다. 당신도 가족 때문에 힘들었나?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물었다. 그의 질문에 유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무너진 모습을 본 지금 자신의 상처를 숨기고 싶지 않았다. 저에게 가족은 언제나 저를 팔아넘길 기회만 엿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제 재능은 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었고, 제 존재는 더 큰 부를 위한 거래의 담보물이었죠. 사랑받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제 자신으로 살고 싶어서. 그녀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았지만 외로움이라는 공통된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위로를 건네는 공감의 시간이었다. 잠시 후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강 회장은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에 강지훈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벽에 완전히 몸을 기댔다. 유라는 조용히 자판기로 가서 따뜻한 커피 2잔을 뽑아왔다. 그녀가 커피를 건네자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맙다. 그날 밤 그들은 병원의 작은 간이 침대에서 번갈아 가며 쪽잠을 잤다. 강지훈이 잠들었을 때 유라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잠든 그의 얼굴은 무방비한 소년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동질감이었으며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녀는 이제 그를 단순히 계약 관계로 얽힌 타인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복도를 비출 때쯤 강지훈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덮인 코트를 보고 잠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희미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유라는 이제 결심을 굳혔다. 박상진 전무의 비리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남자 그녀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의 문제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혼자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강 회장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회사의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의 결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강지훈은 여전히 바빴지만 이제 그의 시선은 종종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유라를 향했다. 병원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며 나누었던 대화는 그들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주었다.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고 때로는 말없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희미한 위안을 얻었다. 유라는 그가 할아버지의 부재와 회사의 위기라는 이중의 압박감 속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어깨는 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강지훈이 서재에서 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유라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박상진 전무의 비리 증거를 정리한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결심에 찬 표정을 본 강지훈은 의아한 듯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라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며칠간 정리한 아우라 아트 재단의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과 갤러리 비움의 소유주 정보 그리고 박상진 전무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감정적인 비난 대신 디자이너가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보고하듯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만을 나열했다. 강지훈은 말없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자료를 검토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유라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논리 정연해서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의감이 서려 있었다. 모든 자료를 확인한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유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박 전무님은 30년 넘게 아우라 그룹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가장 신임하시던 분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이런 엄청난 비난을 하는 저희가 뭐지, 당신이 얻는 게 무엇인데.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유라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식었다. 그들의 관계가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것은 그녀만의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제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제 목표는 단 하나, 아우라 그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 자료가 거짓이기를 저 역시 누구보다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회장님이 병원에 계신 이 시기가 그들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될 겁니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강지훈의 의심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보았던 그녀의 모습 자신을 위해 기꺼이 밤을 새우고 어깨를 내어주던 그녀를 떠올렸다. 긴 침묵 끝에 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알겠다. 당신 말을 믿지. 하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 적은 내부에 있고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의 앞에 섰다. 이 시간부로 당신과 나는 한 팀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비서조차 알아서는 안 돼. 그의 선언에 유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가 이제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비밀스러운 동맹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서재는 그들의 비밀작전 본부가 되었다. 낮에는 각자의 역할을 연기했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서재에 모여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최고 권한을 이용해 회사의 모든 내부 서버와 재무 기록에 접근했다. 그리고 유라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디자이너 특유의 패턴 인식 능력을 이용해 수만 개의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들의 협업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강지훈이 거시적인 흐름과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유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소한 숫자나 기록의 불일치를 찾아내 그의 가설을 뒷받침했다. 그는 그녀의 집요함과 섬세함에 여러 번 감탄했고 그녀는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카리스마에 새삼 놀랐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그들은 일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어린 시절과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그들은 서로가 가진 의외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조금씩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라는 박상진 전무가 관리하던 자금의 흐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횡령한 자금의 대부분이 그의 가족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약 30%에 해당하는 거액이 정기적으로 한 유령 회사로 송금되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투자 컨설팅 회사였지만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유라가 이 사실을 알리자 강지훈은 즉시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해당 회사의 실소유주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김 비서로부터 극비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를 확인한 강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올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유라에게 보여주었다. 유령 회사의 소유주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최민혁. 유라는 숨을 멈췄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었다. 박상진 전무는 최민혁과 손을 잡고 아우라 그룹의 내부에서 자금을 빼돌려 그에게 상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최민혁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강지훈은 즉시 주식시장의 모든 거래 내역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답은 금방 나왔다. 최민혁은 그 자금을 이용해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아우라 그룹의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적대적 인수합병, 즉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음모였다.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다. 내부의 쥐새끼가 외부의 늑대를 끌어들인 셈이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것도 어쩌면 이들의 소행일지도 몰라.
이 모든 혼란을 틈타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속셈이었던 거지. 그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 모든 음모를 까맣게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자 유일한 동지였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의 적은 그룹의 원로 한 명이 아니라 자금력과 비열함을 갖춘 최민혁과 그의 세력이었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유라는 그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사냥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덫을 놓아야 해요. 그녀의 말에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입가에 차갑고 위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방어는 끝났어. 이제부터는 사냥의 시간이다. 그들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들어오게 만들 완벽한 덫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하나의 팀이 되어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밤의 서재는 전쟁을 앞둔 지휘본부와 같았다. 거대한 화이트보드 위에는 아우라, 그룹의 조직도와 자금 흐름, 그리고 박상진과 최민혁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강지훈과 한유라는 며칠 밤을 새우며 반격의 시나리오를 짰다. 단순히 박상진을 해고하고 최민혁을 고소하는 것은 하책이었다. 그것은 꼬리를 자를 기회만 줄 뿐 몸통인 최민혁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이 빼돌린 자금으로 사들인 주식을 되찾을 방법도 없었다. 그들의 탐욕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총기가 번뜩였다. 그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져주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우리 덫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요. 그녀의 말에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도 비슷한 구상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미끼를 어떻게 만드느냐였다. 아우라 그룹의 차세대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코드네임 판도라.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아우라 그룹은 최근 친환경 신소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룹의 미래가 걸린 극비 프로젝트였다. 판도라 프로젝트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된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 곧 완성될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 기술만 손에 넣으면 아우라를 뛰어넘는 것도 가능하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판도라 프로젝트를 위한 완벽한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했다. 유라는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10분 발휘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신소재의 콘셉트 디자인과 기술 사양서, 그리고 예상 응용 제품들의 렌더링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녀가 만든 자료들은 너무나 정교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전문가가 보더라도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강지훈은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예측하는 가짜 재무 보고서와 투자 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는 일부러 보고서 곳곳에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와 기술적인 용어들을 섞어 넣어 정보의 가치를 더욱 높아 보이게 만들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이 거짓 정보를 박상진에게 흘릴 방법을 모색했다. 강지훈은 일부러 할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문을 퍼뜨려 자신이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며칠 후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강지훈은 회의 내내 초조하고 지친 모습을 연기했다. 그는 판도라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며 이것이 그룹의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그는 마치 실수인 것처럼
판도라 관련 극비 파일이 담긴 USB를 테이블 위에 잠시 올려두었다가 황급히 챙겨나갔다. 그 짧은 순간 그는 박상진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미끼를 문 것이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몰래 설치해둔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박상진이 내부 서버에 접속하여 판도라 관련 파일들을 모두 복사해가는 것을 확인했다. 유라와 그는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화면 속에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래프가 올라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박상진이 파일을 모두 빼내자 강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공은 최민혁에게 넘어갔군. 예상대로 박상진은 곧바로 최민혁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났다. 강지훈이 미리 심어둔 사람이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다. 박상진은 흥분한 목소리로 판도라 프로젝트의 엄청난 가치에 대해 설명했고, 최민혁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것이 아우라 그룹의 숨통을 끊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박상진에게 두 가지를 지시했다. 하나는 빼낸 기술 자료를 아우라의 가장 큰 경쟁사인 태성그룹에 넘겨 프로젝트를 망가뜨리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술 유출 스캔들을 터뜨려 아우라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이었다. 주가가 바닥을 쳤을 때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주식과 남은 자금을 총동원해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모든 계획이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강지훈과 유라가 짜놓은 거대한 연극의 일부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들의 탐욕이 스스로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모든 정보를 입수한 강지훈과 유라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함정의 무대는 긴급 이사회였다. 강지훈은 기술 유출 사건과 주가 폭락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명분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에는 모든 이사진과 주요 주주들 그리고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일부 언론까지 참석하도록 조치했다. 최민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지분을 이용해 주주 자격으로 이사회에 당당히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지훈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사회 전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무거웠다. 모든 계획은 세워졌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라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혹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때 강지훈이 그녀의 뒤로 다가와 섰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걸쳐 주었다. 두렵나?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당신에게 제대로 보답하고 싶어. 계약서에 적힌 그런 보상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함과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공항에서의 절박한 만남, 차가운 계약, 그리고 예기치 못한 동맹. 그들은 위기 속에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고,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사랑일까?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이기기를, 그의 모든 것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운명의 날이었다. 강지훈은 전투에 나서는 장군처럼 단단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유라는 그의 넥타이를 바로 매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섬세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만으로도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신뢰와 격려,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 마침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준비됐나? 유라는 그의 눈을 보며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두 사람은 함께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거대한 전쟁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길고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중심으로 그룹의 운명을 쥔 이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초청된 일부 언론 기자들이 숨을 죽인 채 카메라를 들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은 정중앙 상석, 아직 비어있는 의장석을 향해 있었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한유라가 함께였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실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녀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다. 최민혁은 주주석에서 그 모습을 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라가 마지막 발악을 위해 강지훈에게 매달려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박상진 전무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의장석에 앉아 회의 시작을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상진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신소재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으며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지훈을 쳐다보았다.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강지훈 총수의 독단적이고 불안정한 경영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건호 회장님께서 병상에 계신 위중한 시기에 그는 회사를 돌보기보다 개인적인 문제에 더 치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가 그 증거입니다. 이에 저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지훈 총수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때 최민혁이 주주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어 일어섰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 전무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역시 아우라 그룹의 주주로서 현재의 경영 상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지훈 총수는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의 해임안에 찬성하며 이사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며 의기양양하게 자리에 앉았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강지훈은 놀랍게도 평온했다. 그는 두 사람의 열변을 끝까지 들은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두 분의 회사에 대한 깊은 우려 잘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당황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약간의 조소가 섞여 있는 듯했다.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그는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유라에게 눈짓을 했다. 유라는 노트북을 조작해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파일을 띄웠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판도라 프로젝트의
화려한 렌더링 이미지와 기술 사양서였다. 박상진과 최민혁이 태성그룹에 넘긴 바로 그 자료였다. 강지훈이 물었다. 박전무, 이것이 당신이 말한 유출된 핵심 기술이 맞습니까? 박상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저것이 바로 강 총수가 허술하게 관리하여 유출된 우리 그룹의 미래입니다. 그의 대답에 강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렇군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강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판도라라는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폭탄처럼 회의실에 터졌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저 모든 자료들은 여기 있는 제 아내 한유라 씨가 이번 일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가짜 데이터입니다. 그렇지요. 한유라 고문. 그는 유라를 고문이라고 칭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최민혁과 박상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목숨처럼 믿었던 정보가 전부 가짜였다니. 그들이 혼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강지훈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스크린에는 박상진과 최민혁이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박상진이 판도라 프로젝트에 대해 흥분해서 설명하고 최민혁이 주가 조작과 경영권, 찬탈 계획을 지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조작이야. 불법적인 함정 수사다. 박상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인 비명에 가까웠다. 강지훈은 그의 발악을 차갑게 무시하고 마지막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박상진이 횡령한 자금이 최민혁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내역과 그 돈이 다시 차명 계좌를 통해 아우라 그룹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자금 흐름도였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기술 유출도 경영 실패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오직 내부의 배신자와 외부의 약탈자가 결탁하여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 추악한 음모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 같은 힘으로 회의실을 압도했다. 박상진 전무는 회사의 돈을 횡령해 적에게 상납했고 최민혁은 그 돈으로 우리 모두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아우라 그룹의 진짜 적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상진은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고 최민혁은 이성을 잃고 강지훈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힘없이 끌려나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이사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강지훈은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고 그의 적들을 완벽하게 파멸시켰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강지훈은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헤이만에 대한 표결은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군요. 그는 말을 마친 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유라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강지훈은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한 감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 하나로 유라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끊어졌다. 강지훈과 한유라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좁은 공간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승리의 여운이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자들의 깊은 피로감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모든 방송사의 뉴스가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속보로 타전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발악하는 최민혁의 굴욕적인 모습과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은 박상진 전무의 얼굴이 반복해서 비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 막아내. 내부 배신자 숙청. 최민혁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혀 있었다. 강지우는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한 채 유라의 손목을 잡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오르자마자 두 사람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최민혁과 박상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다. 최민혁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하며 부도 위기에 몰렸고 그와 결탁했던 모든 세력들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유라의 가족들 또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최민혁이라는 든든한 동아줄이 끊어지자 그들은 하루아침에 사교계에서 외면당했다. 사업은 위기에 처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그들은 뒤늦게 유라에게 연락해 눈물로 호소하며 매달렸다. 제발 강 총수에게 말해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유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당신들의 힘으로 살아남아 보세요. 그 전화를 끊는 순간 그녀는 자신을 얽매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진정한 자유였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강지우는 유라와 함께 강 회장이 입원한 병실을 찾았다. 강 회장은 몰라보게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형형했다. 그는 강지훈으로부터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는 아무 말 없이 유라의 손을 잡았다. 그의 거칠고 주름진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네가 이 집안을 구했구나. 우리 지훈이를 그리고 아우라를 지켜주었어. 그는 유라를 향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맙다 아가야. 이제 너는 서류상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 강건호의 진짜 손주 며느리다. 노 회장의 인정은 그 어떤 법적인 계약서보다 더 무거운 의미로 유라의 마음에 다가왔다. 병실을 나왔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이룬 일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던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인생과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바꾸었고 이제는 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서 걷던 강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시지.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외부의 적들은 모두 사라졌고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다. 계약의 목표였던 강지훈의 경영권 방어는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지금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계약 결혼으로 묶인 남자와 여자라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유라는 거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이 야경은 그녀에게 화려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소중한 사람을 지켜냈으며 그리고 아마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때 등 뒤에서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 이야기가 있어. 그의 손에는 와인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서서 잔 하나를 건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도시의 불빛이 와인잔에 비쳐 아름답게 반짝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우리가 처음 썼던 계약서 기억하시오. 그의 말에 유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내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고 1년이 지나면 합의 이혼한다는 것이었지. 이제 그 위협은 사라졌소. 그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게 들렸다. 유라는 차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대답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제 그만 헤어지자는 말을 할까봐 두려웠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그런데 이상하지. 그 계약서의 조항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 그는 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소, 한유라. 당신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난 모든 것을 잃었을 거야. 당신은 내 비즈니스 파트너였고 전략가였으며 가장 완벽한 동지였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사랑 고백에는 서툰 남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그런 역할로만 보고 싶지 않소. 당신이 없는 이 집을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으니까. 그의 서툰 고백에 유라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 결코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처음에는 당신이 무섭고 차가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외로움을, 당신의 상처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당신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강지훈은 서재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난 날 서명했던 혼인계약서 원본이었다. 그는 유라의 앞에서 그들의 관계를 얽매고 있던 그 차가운 종이 뭉치를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쫙 하고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그들의 과거를 마감하는 신호탄처럼 울려 퍼졌다. 계약은 이제 끝났소. 그가 선언했다. 그는 찢어진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유라의 두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제 나는 당신의 고용주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묻고 싶소. 나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줄 수 있겠소. 진짜 부부로서. 강지훈의 진지한 눈빛은 그녀가 지금껏 보아왔던 그 어떤 보석보다도 깊고 투명했다. 그의 손에 들린 찢어진 계약서는 그들의 위태롭고 차가웠던 시작을 상징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온 따뜻한 제안은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한유라는 더 이상 대답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그리고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었다. 계약서에 어떤 조항에도 없는 오직 두 사람의 진심만이 담긴 약속이었다. 짧았지만 그 안에는 공항에서의 절박함, 펜트하우스에서의 어색한 파티에서의 긴장감, 병실에서의 위로, 그리고 서재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나누었던 신뢰와 동지에까지 그들이 함께
겪어온 모든 시간의 감정들이 녹아 있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한참 동안 서로의 숨결을 느꼈다. 유라가 속삭였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 몇 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지우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안했다. 이제 그 방은 정리하고 내 침실을 함께 쓰는 게 어떻겠소 하지만 유라는 장난기 어린 미소로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되죠. 어젯밤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셔야죠. 예를 들면 데이트 신청이라든가. 그녀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늘 모든 것을 통제하던 아우라 그룹의 총수는 난생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본 유라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강지우는 잠시 헛기침을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좋소. 그렇다면 한유라 씨, 오늘 저녁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데이트 신청에 유라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강지훈 씨. 그들의 진짜 연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구애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들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유명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그녀만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정작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와인잔만 만지작거렸다. 주말에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영화관을 찾았지만 팝콘을 쏟아 주변 사람들의 웃음을 사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려다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회를 함께 가기 위해 밤새도록 미술사를 공부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완벽한 CEO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유라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선물보다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서툰 모습 속에서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한 남자의 순수한 사랑을 보았다. 그녀 역시 그에게 자신의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자신이 영감을 얻는 작은 골목길이나 오래된 시장을 구경시켜 주었고, 밤늦게까지 함께 디자인 시안을 보며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며 점점 더 깊이 하나가 되어갔다. 몇 달 후 강지훈은 그녀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다. 그는 계약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그녀의 재능에 대한 순수한 믿음으로 아우라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녀의 개인 브랜드를 론칭시켜 주었다. 브랜드의 이름은 YOA hen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디자이너로서 세상에 당당히 섰다. 그녀의 디자인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순함 속에 강인함과 우아함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YURAHA는 론칭과 동시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한유라는 대한민국 패션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인 디자이너로 떠올랐다. 그녀의 성공은 강지훈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서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동등하고 자랑스러운 파트너였다. 그들은 더 이상 펜트하우스를 차가운 쇼룸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유라의 손길이 닿으면서 집안 곳곳에는 따뜻한 색감의 그림이 걸리고 생기 있는 화분들이 놓였다. 차갑고 비인격적이던 공간은 마침내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온기가 가득한 그들의 집으로 변해갔다. 1년 후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막 발권한 파리행 비행기 티켓이 들려 있었다. 늦은 신혼여행이었다. 유라는 1년 전 절망 속에서 이곳을 헤매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향한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무슨 생각해? 강지훈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물었다. 유라는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냥 모든 게 신기해서요. 제 인생 최악의 장소가 이제는 최고의 행운이 시작된 곳이 되었다는 게 그녀의 말에 강지훈이 그녀의 손을 더욱 쉬어잡았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야. 당신이라는 행운을 만난 곳이니까. 안내 방송이 그들이 탑승할 비행기를 알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동화처럼 첫눈에 반한 운명은 아니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신뢰를 쌓고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며 단단하게 빚어낸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진실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함께 비행기를 향해 걸어갔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상처와 불안이 아닌 오직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새로운 인생의 항로가 펼쳐져 있었다.